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에서 AI를 연구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주열 연구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공지능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철수가 영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요. 영희가 이런저런 대답을 하다가 철수가 신이 아닐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희는 신이 무엇일까? 라고 또 거꾸로 질문을 했고, 철수는 지구를 창조한 지성이다 라고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영희가 신이 존재해? 라고 물어봤을 때 철수는 그게 최선이니까 존재한다고 믿어 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네요. 철수가 굉장히 성숙한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 어떨까요? 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끼리의 대화 같아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철수 아니면 영희가 인공지능인데요. 바로 누가 인공지능이냐면 철수가 사실은 인공지능이었어요. 그 GPT-3라는 약간은 조금 이상한 이름의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누가 인공지능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죠? 네, 이만큼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우리 현실 세계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첫 번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세 번째,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인공지능의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아주 가까운 예로는 알파고, 벌써 알파고가 4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파고가 인공지능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AI 스피커, 뭐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늘의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든지 이런 AI 스피커 많이 쓰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AI,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말로 우리가 어디 가는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말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죠. 이미 우리 생활 속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도 아마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우리를 데려다주는 이런 자율주행도 조만간 나온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교과서가 정의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인공지능 교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인공지능 교과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는 AI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가져온 건데 그 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세 번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네 번째,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인간처럼이라고 좀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인공지능의 정의가 4가지나 되죠.
이것처럼 사실은 인공지능은 인류가 꿈꾸는 비전일 뿐이지 완벽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처럼 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통틀어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험인데요. 인공지능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인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튜링은 알렌 튜링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알렌 튜링은 컴퓨터를 최초로 고안한 그런 과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렌 튜링이 제안한 바는 두 주체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어느 쪽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튜링 테스트 기준에 따르면 GPT-3라는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철수와 영희 중 누가 인공지능인지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의 기준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간과 동일한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기능만 인간을 모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은 약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강인공지능은 우리가 영화 속에 보던 그런 인공지능 같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 실제 가능한 인공지능은 바로 약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인공지능 얘기할 때는 객관적으로는 바로 이 약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맞추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강아지 모양은 이럴 거야, 고양이 모양은 이럴 거야 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맞아 들어가면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아마 만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는 이런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식별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죠? 소프트웨어로는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미분, 적분도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유치원생도 구분하는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소프트웨어는 잘 구별하지 못해요. 굉장히 모순되죠? 바로 이런 모순이 유명한 로봇 공학자인 모라백의 이름을 따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은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한테 왜 강아지, 고양이를 식별하기가 어려울까요? 고양이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단순히 둥그런 얼굴에 뾰족한 귀를 가진 게 아니고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휘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배트맨, 블랙팬서 이런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고양이 또는 박쥐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은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강아지와 식빵을 구별하기도 어렵고 머핀과 치어와를 구별하기도 어렵고 고양이와 빵을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보는 게 사실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굉장히 고도화된 지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치 사람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아지와 고양이를 잘 인식하도록 하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많이 준비해서 소프트웨어 보고 이걸 학습하도록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만드는 인공지능이 이른바 기계학습이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기계학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계학습이라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2차원 평면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별표와 동그란 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별표와 동그란 점을 구별하고 싶어 숙제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냥 원으로 별표와 동그라미 점들을 모을 수도 있고 직선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직선으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한테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두 별표와 동그란 점을 구별하도록 만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 직선들을 막 그어가면서 잘 구별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직선들을 그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다양한 직선을 시도해서 시행착오 두 점이 잘 나눠질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겁니다. 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우리가 이 평면에 있는 점들을 직선으로 나누겠다라는 결정을 먼저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네, 이거는 알고리즘이나 컴퓨터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이 점을 직선으로 나누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직선으로 나누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뭐만 남았을까요? 네, 기울기랑 절편값만 남아있죠. 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좀 어렵습니다. 즉, 이 기울기랑 절편값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학습의 개념입니다. 쉽죠?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라는 개념은 사람이 기본적인 것들을 결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몇 가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으면 지금의 AI는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걸 나눌 때 직선이 아니라 뭐 포물선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좀 복잡한 것들로 나눌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 복잡해지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경우는 아마 직선만으로 나눠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의 세포에 있는 신경세포, 즉 뉴런을 수학적으로 흉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이 있고 이 입력들을 다 더해서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의 집합일 뿐이고요.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기계학습 중에서도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파고 4년 전 알파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딥러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딥러닝이 뭐냐면 이런 인공신경망이 굉장히 깊어지고 커진 거예요. 이렇게 깊어진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데이터를 막 학습시키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구별하지 못하던 강아지, 고양이도 잘 구별할 수 있고요. 또 사람만큼 정확하게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딥러닝은 알파고처럼 그렇게 아주 정확한 인공지능에 쓰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딥러닝이 정확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어떠한 개념을 고도로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빨갛고 초록색 잎이 달린 사과가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 사과를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 머릿속에는 사과라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떠올라 있죠? 근데 이거를 말로 소리내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사과는 둥그렇다. 사과 색깔은 빨갛다. 사과에 광택이 있다. 그리고 사과에 잎사귀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사과를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더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뭔가 머릿속에 사과라는 이미지는 분명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죠. 뭐 자세히 보면은 거기 노란 점이 조그맣게 있어서 뭐 노란 점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사물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낮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이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완벽하게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진작에 다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과란 색깔이 모양이 둥그렇고 색깔이 빨갛고 이런 걸 완벽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에 다 들어맞는 이미지는 무조건 사과다라고 다 알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 사과는 어떻죠? 네, 풋사과도 있고 모양이 약간 길쭉한 사과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아까 마치 고양이 사진이 굉장히 다양하듯이. 하지만 사과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리고 고양이가 아무리 다양해도 우리는 딱 보자마자 이건 사과야, 이건 고양이야. 다 알고 있죠?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우리 사람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추상화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딥러닝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네, 딥러닝은 이러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추상화를 굉장히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할 때는 깊은 인공신경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뭔가 차근차근 개념들이 추상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우리가 딥러닝을 가지고 뭔가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킨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과의 색깔 그리고 간단한 모양 정도만 이해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과의 전체적인 모양을 인식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과의 색깔과 전체적인 모양 이런 것들을 추상화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딥러닝이 이러한 개념을 잘 추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딥러닝을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인공지능, AI를 말씀드렸는데 이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이 머신러닝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늘날 인공지능을 잘 구현하는 기술은 바로 기계학습의 한 종류인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인공지능을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 딥러닝을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적용 영역들을 나눠봤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시각 AI.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나 또는 동영상을 이해하는 것, 또 인식하는 것, 이러한 시각 AI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언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자연어라고 얘기하죠. 이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언어 AI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각이나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숫자 데이터를 잘 이해해서 뭔가를 예측하는 데이터 AI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 시각, 데이터들을 다 복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게 되는 복합 AI라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시각 AI부터 우리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 AI 중 이미지 인식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인식은 앞서 강아지, 고양이처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인데요. 어디에 또 활용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공항을 가잖아요. 공항을 가면 혹시 위험 물질을 갖고 있는지 이 엑스레이에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요. 그거를 우리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혹시 위험한 물건이 가방에 있는지 그런 걸 인식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기업에도 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가되지 않은 USB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이런 엑스레이 보안 검색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찾게 되는 그러한 보안 검색 자동화 영역의 시각 AI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사실은 이 외관에 어떤 외형 불량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제품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불량품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냥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량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AI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를 바로 이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량 검사 자동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 불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낸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고무 같은 이러한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낸다거나 또 어떤 불량이 있을 때 어디가 불량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러한 불량 검사 자동화에 시각 AI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나 병원 가서 우리 폐 사진을 찍잖아요. 엑스레이. 그러면 거기에 혹시 결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는데요. 이거를 AI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의료 영상 판독 자동화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은평구청 보건소에 이미 적용이 됐는데요. 의사 한 분이 많은
엑스레이 사진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면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게 되면 이런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AI 중에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러한 출입증이 있는데 출입증 대신에 얼굴을 등록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만 딱 비추면 인가돼서 들어가거나 또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 결제를 할 때 얼굴로 그냥 결제를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얼굴로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굴 인식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우리가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사실은 이렇게 작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점원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시각 AI를 이용해서 무슨 제품인지 판단하고 그 제품의 가격까지 결제에 올려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상품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동영상에 보는 것처럼 지금 위에는 사실 카메라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쭉 내려놓으면 이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 상품 결제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제품이 뭔지 시각 AI가 다 인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얼마인지 가격까지 딱 이해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무인 점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례인데요. 우리 인공지능이 뭔가를 판정하거나 판단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화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 유명한 명화와 일반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제 얼굴도 명화에 합성을 해봤는데 그럴듯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은 뭔가를 판정해 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뭔가를 막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에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AI 어디 많이 활용될까요? 네. CCTV 같은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CCTV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CCTV를 설치해 놓고 혹시 누가 여기를 넘어온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어떤 안전복장을 준수해야 되는 환경에서 뭐 하이바를 쓰고 안전복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CCTV 속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실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생성해낸다고 했잖아요. 아주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맨 왼쪽에 어떤 남자가 서 있죠. 이 남자는 그냥 저렇게 가만히 서 있고 중간에 춤추는 여학생이 있죠. 그래서 이 가만히 서 있는 남자를 이 여학생의 춤 동작만 합성시키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합성도 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남자는 그냥 아주 그냥 아저씨 춤을 추고 있는데 금방 배웠네요. 소녀시대의 지춤을 추고 있네요. 이러한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술이나 이런 쪽에 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이언맨 영화 속의 한 장면이죠. 근데 뭔가 주인공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예, 톰 크루즈가 주연한 아이언맨입니다. 네,
농담이죠. 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깜쪽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다른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인공지능의 학습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 속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이고요. 이거를 뭐 요즘은 딥페이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각 AI에 대해서 활용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언어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쓰는 자연어, 그게 음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잘 이해하고 뭔가 또 생성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 또는 이 문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문장 분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처럼 언어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긴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요약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문서를 주고 이 문서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찾아내는 거, 이런 자동 답변을 하는 거, 더 발전해서 기계와 컴퓨터와 대화하는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AI의 활용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AI 중에 이런 문장 분류, 이런 답변, 이런 것들은 감성 분석 또는 기계 독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들은 것처럼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LG폰은 어디서나 잘 터져. 이거는 통신이 잘 된다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BMW 자동차는 잘 터져. 최근 근래 이슈가 됐던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장의 표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언어 AI가 잘 판정하게끔 하는 그런 활용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 독해라는 영역은 이런 우리가 어떤 문장을 주고서 이 문서 내용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딱 맞는 답변만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기계 독해라는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의 질문과 자동 답변을 얻어내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시험 문제를 푸는 AI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익 시험 치는 AI. 네. 생각보다 꽤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법 시험을 치는 AI. 이건 일본에서 연구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네, 적중률이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얼마나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인공지능이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AI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나의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죠. 제가 다니는 LG CNS에서도 저만의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가져온 것처럼 오늘 일정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저의 오늘 일정을 알려주거나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점심 메뉴를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 점심 메뉴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텍스트로 물어봤지만 음성으로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이런 음성 비서도 있습니다. 뭐 구글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앞서 있는데 구글 듀플렉스라는 게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에 헤어샵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되게 신기하죠. 나 대신에 구글의 음성 비서가 저 대신 전화를 걸어서 헤어샵에 예약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수준까지 우리가 언어 AI가 발전해 오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데이터 AI 영역들은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면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바로 로봇 제어입니다.
이 로봇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일일이 소프트웨어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이런 로봇 제어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의 제어와 앞서 말씀드린 동영상 인식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카메라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인지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라,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우리가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런 자율주행이 조금씩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벽돌 깨기 같은 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고득점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둑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알파고의 딥마인드가 스타크래프트2 인공지능도 만들어서 몇몇 프로게이머를 이겼죠. 그만큼 AI가 사람이 판단하는 수준만큼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인공지능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얘기가 되면서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심지어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두 인공지능 간에 사람을 왕따시키고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러한 심지어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 배웠으니까 이러한 인공지능들은 강인공지능인 거죠. 네, 근데 강인공지능은 사실은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약인공지능을 얘기하기로 했죠. 네, 현실 속 AI는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피곤하다고 우리 챗봇에다가 계속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죠. 그리고 또 우리 챗봇에다가 어머니한테 밥 주세요라고 메시지 보내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밥 안 주냐? 이렇게, 그죠? 반말로.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까요? 네, 아직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의 인공지능은 맥락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현실 속 AI는 사람만큼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과학자가 계신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페이페이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의 인공지능은 불이 난 집에서 완벽한 바둑 한 수를 두는 기계를 의미한다. 자,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바둑 그만두고 빨리 불을 끄거나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계속 바둑을 잘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인공지능, 현실적인 인공지능, 약인공지능이고, 이 약인공지능은 한 가지 일만 굉장히 사람보다 또는 사람 수준으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즉, 사람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하거나 맥락을 이해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AI고, 이런 AI가 사람을 지배한다?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인공지능이 문제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편향 또는 오류를 똑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번역기에서 보듯이 얘는 선생님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애를 he, 남자라고 이해했는데 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을 she, 여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은 여자일 거다라는 우리의 편견이 AI도 똑같이 배웠다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났을까요? 네,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입니다. 그 데이터 속에 이미 사람의 편견과 오류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배우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편견과 오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에다 기대하는 거는 뭘까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거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사람만큼 편향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현실적인 인공지능의 위협인 거죠. 그래서 이 AI 윤리, AI 공정성에 대한 화두가 많이 얘기되고 있고 이런 AI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하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들은 아마 이런 걸 거고요. 또 비슷하게 제가 가져온 그 슬라이드에 있듯이 특정 인종을 동물로 판단한다든지 네, 이런 인간의 편견들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뭘까요? 네, 이런 약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뭔가 계속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한편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가능해지니까 또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죠. 아마 인공지능에 의해서 뭔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을 자동화된다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이해하듯이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자리, 직업 관점에서 좀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네. 인공지능을 첫째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종교,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재편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는 이 이유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하고 이 인공지능의 기술은 끊임없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점점점 정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서울 특성화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서 AI 대학원을 선발을 해서
AI를 잘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집중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2030 AI 국가 전략을 세우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해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영역 중에 AI 영역이 크게 있죠. 이미 시대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인공지능 변화의 시대에 그 앞 물결에서 잘 올라타서 슬기롭게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도 또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사실은 수학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복잡한 수학은 아니더라도 우리 행렬, 벡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이른바 선형대수 이런 것들은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미분 이런 것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수학을 싫은데 근데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상담을 해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말 잘 하려고 하면 그래도 수학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 많이 다루시죠. 그리고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학습 알고리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통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가장 잘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인공지능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알고리즘, 무슨 인공신경망, 데이터 학습 이런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미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금방 인공지능을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막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런 실험 이런 것들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줄 안다고 한다면 나머지들은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인공지능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재입니다. 사람이 꼭 필요해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밍 도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중요하고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인공지능 인재,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을 잘 하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인공지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꿈꿔보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